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이번 기간 동안 병수발하러 오지 않는다고 구박하던 시어머니를 참교육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맞벌이 하는 여자입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이고요. 신랑은 저보다 3살 많고 아이는 내년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결혼할 때 누가 뭘 해왔는지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해가 없도록 결혼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은 제가 결혼 전에 사두었던 아파트입니다. 결혼 얼마 안 남았을 때 집 담보대출을 거의 다 갚은 상황이었고요. 신랑은 모아두었던 돈으로 신혼집 살림살이와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현재 버는 돈은 제가 신랑보다 2배 정도 더 벌고 있고요. 시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 사시는 평범한 분들입니다. 손아래 신우가 한 명이 있고 신우는 작년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신우네는 시어머니로부터 육아 도움 받으며 시댁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신랑에 비해 제가 많이 뒤처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려니 하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이후에 한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랑 아침밥을 챙겨 먹였는지 아침마다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신랑에 비해 오히려 업무량이 많은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이 너무 듣기 싫어서 참다 못해 신랑에게 이런 전화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신랑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저에게 아침마다 전화하는 것을 그만하시라고 해서 그 뒤로는 아침에 전화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뵐 때마다 신랑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계속 반복되니 내 아들은 잘났고 너는 그에 못 미친다 라는 뜻으로 들려서 별로 듣고 싶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께 그런 말씀 그만하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듣고 흘려왔습니다. 그 외에도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 중에서 의아스럽거나 유쾌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었지만 자잘한 것들이라 패스할게요. 결혼 초기에 아침마다 전화하는 시어머니 전화를 신랑에게 얘기해서 잘랐으니 이 정도지,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힘들게 참고 살아왔거나 제가 크게 폭발하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 방문합니다. 갈 때마다 시부모님과 신혼에 함께 시부모님 드시고 싶으시다는 음식 사드리고 와요. 시부모님께 용돈 1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드리고 옵니다. 친정은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친정에는 언제든 갈 수 있다는 마음 때문인지 가까이 살지만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친정에 주기적으로 드리는 용돈 같은 것은 없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아직 자식들에게 용돈 받는 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빠나 제가 결혼하고 용돈 드리려고 하면 이 돈 모아서 니네나 잘 살아라 하시며 돈을 받지 않으셔서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집들은 설날에 직장 다니기 시작한 자식은 부모님께 세뱃돈을 드린다는데 저희 부모님은 설날에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세뱃돈은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면서요. 친정 부모님은 자존심이 강하셔서 아직 우리 힘 있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또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셔서 자식들의 삶에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찾아오라는 말씀 한 번 안 하시다가 찾아뵈면 그때서야 신나게 반겨주시는 정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표현은 안 하셔도 자식 손주들 보고 싶기는 다른 부모님들과 마찬가지겠죠. 작년에 엄마가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 4주 정도 입원해 계셨어요. 저는 친오빠와 둘이서 같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제가 엄마 병수발을 하고 일은 오빠가 혼자 하기로 했었습니다. 오빠가 쉬는 날 없이 빡세게 일하면 되긴 되었거든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어이없는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며느리를 찾으시더군요. 병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께서 지나가시면서 꼭 한마디씩 하시는데, 딸이지?
며느리들은 그렇게 안 해. 라고 하셨습니다. 간호사분들도 간호조무사분들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냥 듣고 넘기긴 했지만 자꾸 들으니 듣기 싫더군요. 엄마가 수술을 들어가실 때 간호조무사분들이 침대를 끌어주시는 것을 따라가다가 수술실 앞에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제가 엄마 볼에 뽀뽀를 하며 잘하고 와,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하며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딸이죠? 며느리들은 이렇게 못해. 이러시더라고요. 엄마 병수발 하면서 간이 침대에서 자며 불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 자꾸 들으니 많이 거슬렸습니다. 엄마 수술 후에 한 번은 엄마가 깍두기를 잘 드시길래 작은 통에 깍두기를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고 있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 두 분이 보시고는 한 분이 딸이지 며느리들은 저렇게 살갑게 안 해. 라고 하시고 다른 한 분은 아유, 며느리들은 와보기나 해? 이러시길래 아니, 아들이 와야지. 왜 며느리가 와서 해요? 아들이 오던가 딸이 오던가 하면 엄마도 편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들은 그래도 그게 아니지 하시면서 며느리가 와서 간병을 하고 아들은 일을 해야지 하길래 며느리가 왜 꼭 와야 해요? 혜택 본 건 아들 딸인데 받은 것도 없는 며느리가 왜 와요? 라고 말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엄마 수술 직후 제가 엄마 소변통 비워주면서 엄마, 어렸을 때 내 똥기저귀 갈아준 거 이걸로 퉁치는 거다 라는 말을 했는데 같은 병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며느리가 와서 저처럼 잘해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아드님에게 전화를 하더니 며느리 오라고 하라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퇴근하고 며느리 꼭 들리라고 하라며 화를 내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아주머니께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면 따님을 부르시면 될 것 아니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님은 지방으로 시집가서 못 온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같은 살가운 며느리를 원하셨는데 아들이 어디서 무뚝뚝한 애를 좋다고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길래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도 우리 엄마니까 잘하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였으면 제가 신랑 보내지 제가 가서 하겠어요? 라고 말한 다음에 아줌마는 시어머니한테 잘하셨어요? 했더니 커튼을 휙 쳐버리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4주 동안 엄마 병간호 하는 것보다 딸이지 며느리들은 이렇게 하네. 이 얘기 반복해서 듣는 것이 더 힘들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들은 하나 소용없다. 안 온다. 시부모에게 잘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이없는 게 아들, 딸 욕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며느리 흉보는 말을 하는 분들이 같은 여자라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고요. 엄마 병간호하던 기간이 몰랐던 세상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수술도 잘 되시고 회복도 잘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시고 엄마도 저도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병간호로 어쩔 수 없었지만 일을 오빠가 전부 해온 것이 미안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면서까지 오빠를 좀 쉬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오빠는 괜히 저에게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새언니가 해야 할 일을 저에게 시켰다고 생각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새언니는 제가 엄마 병간호하는 동안 저에게 가끔 전화해서 수고한다고 했어요. 주말에 와서 새언니는 저에게 집에 가서 쉬다 오라고 했지만 엄마 불편할까봐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새언니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 어깨 수술을 하셨습니다. 가벼운 수술이어서 병원에 3일 정도 입원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병원 밥 편히 받아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시며 일주일간 병원에 계셨어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에게 와서 당신 병수발 안 드냐고 하시더군요.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드리고 주말에 신랑과 문병을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신랑과 함께 시어머니 병원에 찾아갔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더군요. 아버님은 왜 와 계시지 않냐고 했더니 와봐야 별 도움 안 돼서 집에 그냥 계시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가지고 간 것들 냉장고에 넣어 놓고 같은 방에 계시는 분들께도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났더니 어머님이 저에게 정색을 하시고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병수발을 하러 오지 않았다고 서운하다고 하시더군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무심한데 당신 늙어서는 어떻겠냐고 신세한탄을 하시며 다른 환자분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듯이 한 번씩 둘러보셨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어머님께 아들도 있고 가까이 사는 딸도 있는데 왜 꼭 사업하느라 바쁜 며느리가 와서 병수발을 해야 하냐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병수발을 왜 딸이 하냐고 하시면서 며느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더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저는 당신 아들 잘나서 저에게 아깝다는 뉘앙스로 매번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의 밉살맞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나 어머님 슬하에서 혜택을 받고 자란 딸도 아닌데 제가 왜 어머님 병수발을 해야 하냐고 병실에 계신 분들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후에 늘 말씀하실 때 어머님은 신랑만 잘났고 신랑이 저에게 아깝다고 늘 말씀하신 데다가 저도 일을 하고 있고 신랑 버는 돈에 2배 가까이 버는 사람인데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도 아닌 간단한 수술을 받은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논란 반 분노 반이더군요. 작년에 제가 친정엄마 입원하셨을 때 병수발을 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그건 제가 친정엄마 딸이라서 병수발을 한 것이니 어머님은 아가씨에게 병수발을 하라고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병실에 계시던 아주머니들이 수군대시더군요. 근데 오히려 옆에 계시던 80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님이 요즘 어떤 미친노인네가 딸도 아닌 일하는 며느리 불러서 시중 들라고 하냐고 하시며 저승사자가 안 잡아가는 게 이상하다 하시며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연배 되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하다고 수군대시고 시할머니 뻘 되시는 할머님이 제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 할머님의 말씀에 수군대시던 분들 전부 조용해지셨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데 어머님 병문안을 신랑 혼자 보내기 그래서 없는 시간 쪼개서 왔더니 구박이나 받고 간다며 시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신랑은 올라오는 차 안에서 기분 풀라고 아양 떠는데 기분이 한동안 안 풀리더군요. 병수 바른 며느리가 라는 공식은 누가 만든 걸까요? 며느리 욕하는 아주머니들의 따님들은 누군가의 며느리이지 않나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저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친정엄마 병간호하는 동안 시어머니 문병 갔을 때 시어머니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게요. 쓰니님 말씀이 지극히 옳은 말씀인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시어머니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이번 사연은 며느리 스트레스 주고 부려먹어서 조산하게 만든 시어머니가 응징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이 된 6살짜리 아이 엄마입니다. 시댁 스트레스로 조산하셔서 시댁과 연 끊었다는 분의 글을 읽고 저도 제 경험 올립니다. 자식의 결혼 상대가 인사 오면 어른들이 양친 살아계신지 물어보는 이유가 유전병 걱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 중 누군가가 단명하셨다면 자식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더군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유전병들도 있지만 정신병은 100% 유전이라고요. 이유가 정신병이 유전인자로 유전이 되는 데다가 아이가 부모의 정신이상자 행동을 보고 자라면서 닮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빙성 있는 논리이지만 저희 신랑을 보면 예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5살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사회 초년생으로 28살이었고요. 대학 때 만나 CC로 연애하다가 같이 졸업하고 취업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던 중 임신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신랑도 저도 별 고민 없이 결혼을 선택했어요. 친정에서는 제 임신 사실을 알고 조금 놀라셨지만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수긍을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아들 앞길 막았다고 저를 원망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한 번 웃지를 않고 인상만 쓰고 계셨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친정에서 급한 대로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주셔서 신랑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임신 5개월에 결혼식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싫어하셨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불러대셨습니다. 김장하러 와라, 움직여라, 이거 도와주러 와라, 시킬 것은 다 시키시면서 시키는 일 임신한 몸으로 다 하는 며느리 참 싫어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가 갈릴 정도네요. 명절 때 저 임신 중이라고 다들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끝내 저를 오라고 하셔서 일 시키시고는 너 일 안 하고 뭐 하냐? 임신했으니까 더 움직여야 한다. 이런 잔소리 하시면서 저를 부려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어머니라서 제가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잘하면 저를 좋게 봐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저를 싫어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제가 잘하려고 하면 좋게 봐줄 거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 혼자만의 상상이었네요. 신랑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하면 3일 만에 전화했네? 이번엔 일주일 만에 전화했네? 이러시면서 안부 전화로도 스트레스도 많이 주셨습니다. 신랑은 어머님이 전화하면 받는 정도고 전화하지도 않는데 저에게만 그렇게 전화를 하라고 은근히 압박을 하시니 그것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결혼식을 하고 한 달 뒤에 시댁에 김장을 하러 갔습니다. 임신 6개월이었는데요. 시이모님들은 임신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난 사람 같았습니다. 여자들은 김치 속 넣는 일만 하고 남자들이 무거운 것을 나르는 일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김치를 담은 김치통에 양념 묻은 것을 휴지로 닦아서 뚜껑을 덮는 일을 저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김치통 나르는 일도 시키더군요. 작은 통들이니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아서 했는데 시이모님들은 임신한 몸으로 그런 거 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하시며 계속 저를 다그치시듯 일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날 임산부의 몸으로 다른 사람들과 거의 똑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일찍부터 쓰러져서 잤어요. 새벽에 갑작스럽게 진통이 오고 하혈을 하고 응급실로 가서 진통 견디다가 2시간 만에 수술을 했습니다. 임신 6개월이었는데 진통과 수술을 견디며 우리 아이 잘못될까봐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는 3개월 넘게 인큐베이터에서 힘겹지만 잘 버텨주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큐베이터에 있는 동안 저와 신랑은 눈물로 살았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를 한참 보다가 신랑은 화장실 다녀온다고 가고 가서는 한참을 있다가 왔는데 울고 온 것이 티가 났어요.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신랑에게도 미안하고 정말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아이가 혹시라도 탈이 날까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아이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에도 시어머니는 아이에 대해 걱정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출산의 고통도 모르고 제왕절개했으니 편한 줄 알라는 말이 제왕절개하고 입원해 있는 저에게 와서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너는 수술로 쉽게 아이를 낳아서 엄마 같지도 않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미숙아 분유를 먹이고 있는데 모유를 먹으면 아이가 저렇지 않다는 둥, 모유를 먹여야 아이가 똑똑하다는 둥, 제가 듣기 힘든 말만 골라서 했던 분이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신랑은 그런 말 제가 듣는 동안 뭐 했냐고요? 시어머니는 이런 말들을 신랑이 없을 때만 하셨어요. 제가 듣다 못해서
화가 나서 신랑에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얘기하면 신랑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소리 지르며 싸웠습니다. 신랑이 전화해서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면 항상 그런 말씀 한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저를 위해서 해준 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고요. 부모님 속상하실까봐 제가 이런 대접받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오히려 시부모님께 예쁨 받으며 살고 있는 척 했습니다. 아이 낳고 1년이 되어 아이 돌잔치를 했습니다. 집에서 떡이랑 음식 준비해서 현수막 하나 걸고 신랑과 사진이나 찍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원래는 친정 식구들이 오려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오신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똑똑하지 못한 엄마 만나서 미숙아로 태어나 고생한 우리 아이가 돌이 되고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신랑과 저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돌상을 준비했어요. 사진도 찍고 음식도 먹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신랑이 확 인상을 쓰면서 얘가 무슨 자연분만 할 수 있는데 수술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신혼여행 가서 무리해서 조산을 하게 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뒷골 땡겨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신랑은 신혼여행 가서 쉬다만 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소리 지르며 말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셔서 스트레스로 조산을 하게 된 것이라고 또박또박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명절에 부려먹어서 힘들게 하고 전화 강요로 스트레스 주시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김장 때 저 부려먹지 못해 안달난 시어머니 때문에 무리하게 되어서 제가 조산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정도 일은 옛날부터 임신 중에 다 하던 일이라며 저 운동되라고 시킨 것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다른 여자들은 막달까지 회사 다니다가도 잘만 순산하던데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산부를 배려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했어요. 임산부는 당연히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아이 잘못되면 무슨 원망을 들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임산부인 것을 뻔히 알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하도록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산의 원인 중에서 스트레스도 큰 원인이 된다고 하던데 안부 전화 가지고 저에게 스트레스 주시지 않으셨냐고 했어요. 그렇게 저에게 스트레스 주시고 부려먹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아이 잘못되길 바라고 그러신 것은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며 나랑 우리 아이가 어머니 아들 발목 잡는다고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지 않으셨냐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아들 발목 잡는 며느리 미워서 뱃속에 손주 잘못되기를 바라는 할머니는 아마 세상에 어머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에게 내가 안 볼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당장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신랑도 듣고 보니 그러네 하면서 어머니에게 당장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님이 억울하다며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길래 우리 아이에게 해코지 하려 했던 사람이 무슨 말이 맞냐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당장 나가라는 말로 시어머니 말씀 전부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을 끌고 나가시더군요. 시부모님 가시고 나서 신랑은 제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미안하다며 우는 아이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시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악마로부터 잠시나마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조산을 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아이 돌 때 그 사건 이후로 몇 년 뒤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번 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그날 저에게 머리끄덩이 잡히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신랑은 아버님과 1년에 한두 번 통화하는 정도로 살아왔습니다. 신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어머니 돌아가셨다 해도 안 갈 생각입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글을 쓰면서 손이 떨리네요.
신혼이신 분들 혹시라도 저처럼 바보 같은 과정 겪지 마시라고 글 올려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 편이라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이번 사연은 결혼 후에 종교 강요를 하던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한 당찬 며느리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결혼하고 1년이 채 안 된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고민글이나 사연글에서 보면 배우자의 집에서 종교 강요를 하는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글을 참 많이도 봤습니다. 저도 시부모로부터 종교 강요를 받아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가 시부모에게 하고 싶던 말을 다 하고 한동안 시부모님의 종교 강요가 주춤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부모의 말을 일일이 받아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시부모님이 저에게 종교 강요를 시작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시부모님께 인사를 가고 가끔 놀러 가곤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닥 저에게 종교에 관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결혼하고 주일에 땡땡이와 교회를 함께 다녔으면 좋겠다 정도의 말씀은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남편은 모태신앙인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 신랑에게 지나가는 말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나 종교 강요 당할 일은 없는 거냐고요. 신랑은 시부모님이 그럴 분들이 아니니 걱정 말라고 했고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시부모님의 종교 강요는 결혼하고 신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아버님은 저에게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장문의 편지를 카톡으로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보냈어요. 좋은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깨알 같은 글씨로 보내온 장문의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으면 예의에 벗어날 것 같은 느낌에 힘들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카톡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저를 만나면 편지의 내용 중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시며 그 내용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를 꼭 물어봤습니다. 편지도 편지이지만 이 부분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것도 있지만 직장을 다니고 집안일도 해야 해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책 읽을 시간도 거의 없을 정도로 살고 있는데요. 아버님이 보내신 글을 전부 읽을 시간도 부족한데 느낀 점까지 머릿속으로 요약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하나요? 아버님의 그런 질문에 제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버님은 심기가 불편한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그래도 뭐 어떡해요. 시간도 안 되고 솔직히 관심도 없는 분야인데요. 신랑에게 얘기도 해봤어요. 아버님이 나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독후감을 요구한다고요. 신랑은 아버님이 원래부터 늘 하시던 것이라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자기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며느리인데 어디 신랑의 말대로 그렇게 쉽게 되나요? 드디어 아버님은 대놓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장문의 글을 보내셨는데 제가 정독을 하지 않는다고 서운하시다고요. 아버님이 그렇게 나오시니 저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니도 아버님과 합세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시아버지 말씀이 곧 주님의 말씀이야. 그러니 앞으로는 제대로 읽고 나서 든 생각을 잘 말씀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교회는 언제부터 다닐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다닐 마음이 없었는데 그대로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처음부터 교회에 다닐 마음이 전혀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걸 그랬죠. 이것을 가지고 신랑과 자주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시부모님의 종교 강요가 너무 싫다고요. 신랑은 항상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나요?
장문의 편지를 받고 독후감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했다고 서운하다고 하시는데요. 또 교회는 언제부터 나갈 것이냐는 질문을 뵐 때마다 하시는데요. 친정은 무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어쩌다가 재미삼아 친구분들이랑 점을 보러 다니는 정도예요. 엄마가 점쟁이에게 들은 것 중에서 저에 대해서 나쁘게 나온 것은 말하지 않고 좋게 나온 것만 말씀하세요. 엄마는 매번 저에게 점을 봤는데 올해부터 제가 운이 핀다더라 하는 얘기만 하길래 나쁘게 나온 적은 없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엄마는 심심풀이로 본 것이라 나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좋게 나온 것들만 저에게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덕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했습니다. 유럽의 문화가 곧 기독교 문화잖아요. 문학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성경 구절을 예를 드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일에 대한 설명 자체가 기독교식이라 유럽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아버지의 장문의 편지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냥 생각나시는 성경 구절을 적어 놓으시고는 두서없이 주석을 달아 놓으신 그런 글입니다. 성경 구절에 대해 곡해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얼마 전에 시댁에 갔더니 어머니는 또 교회를 언제부터 다닐 것이냐고 하시더군요. 곧 남편과 함께 집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하시더니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니 시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함께 다니자고 하셨어요. 남편이 나서주기를 바랬지만 아무 말 없길래 제가 집에서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말씀을 제가 꼭 들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던 차에 이번 주말부터 시부모님의 교회에 나오도록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미니버스를 사는데 이번에 교회에 나오면 새 차 구입 헌금으로 100만 원을 하라고 하더군요. 교회 다니는 친구로부터 건축 헌금은 들어봤어도 새 차 구입 헌금이라는 말은 그날 처음 들어봤네요. 너무 화가 나더군요. 결혼할 때 저희는 양가 도움 1원도 받은 것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갚아야 할 대출이자도 있고 훗날 아이가 태어날 것을 대비해 돈도 모아야 해서 정말 저와 남편은 옷 한 벌 사는 것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 헌금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여태껏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성심을 다해 전도를 해왔는데 저한테는 헛수고가 되었다며 어떻게 시부모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그건 전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강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교회에 나가라는 것도 종교 강요이고 원하지 않는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금품 갈취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주여라고 하시며 저와 남편을 위해 기도할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도 신랑과 가정을 이뤄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저희에게 기도를 해주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버님 장문의 카톡도 그만 보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회사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 잠잘 시간도 부족해서 아버님이 보내주시는 카톡을 읽어볼 시간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의 글을 보고 느낀 점은 아버님은 성경 구절에 대해 곡해하시고 계신 부분이 많다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버님은 얼굴이 울그락푸르락 하시고 어머니는 뒷목을 잡으시더군요. 제가 시부모님의 종교 강요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친정에 얘기했더니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조상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밥을 얻어먹으려고 붙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시며 그 조상님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준다고 하셨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천도제에 저도 어느 정도 돈을 보태야 해서 헌금할 돈이 없다고 했어요.
갑자기 천도제는 어떻게 제 입에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은 저에게 사탄, 마귀, 별의별 말씀을 하시더군요. 남편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과 대판할 각오를 했습니다. 차에서 둘이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남편에게 내가 너무 심했냐고 했어요. 의외로 남편은 잘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자기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자기 엄마는 너무 심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교회는 남편에게 늘 가던 곳이라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고, 어렸을 때는 그곳에서 형 누나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았던 곳이라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어머님에게 그렇게 말대꾸하고 그런 것이 기분 나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할 말을 한 건데 뭐가 기분 나빠?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부모님에게 며느리인 내가 말대꾸하는 것보다는 아들인 자기가 말대꾸하는 것이 모양상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자기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편들지 않았던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오히려 시부모님께 말대꾸를 한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1년 가까이 참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약해지지 않고 시부모님에게 종교 강요에 대한 부분은 할 말 다 하려고요. 남편이 신경 쓰겠다고 했으니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의 종교 강요가 없어질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이번 사연은 며느리가 임신이 안 될 정도로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던 못된 시모가 며느리에게 참교육을 받고 쫓겨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차 만삭 임산부입니다. 지금 제 뱃속의 아이는 첫 임신에 유산 후 5년 만에 가지게 된 소중한 아이입니다. 신랑은 3남 1녀 중에 막내입니다. 큰아주버님은 미혼이시고 둘째 아주버님은 결혼해서 아들 둘 있습니다. 신우도 아들 둘 있고요.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 3년간 생리를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내용을 적자면 정말 책 몇 권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병원에 가서 검사랑 검사 다 해봤습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평균치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며 생리를 3년 넘게 안 해서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폐경에 가깝다고 하는 의사의 말에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후에 저는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매일 전화를 하는 시어머니 전화도 되도록이면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을 최대한 줄이며 2년을 지냈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지금의 아이가 저희에게 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2년간 멀리하면서 살았더니 아이 안 생긴다는 이유로 신랑과 이혼하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돼요. 이혼 서류를 챙겨서 가지고 오셨어요. 신랑이 없는 틈에 갖고 오시더군요. 너무 어이없어서 신랑 퇴근해서 올 때까지 이혼 서류 식탁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신랑은 서류 보자마자 격분해서 찢어버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 걸어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랬던 시어머니, 제가 임신하고 바뀔 줄 알았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봐요. 항상 제가 시댁에 가서 집안일 해주지 않고 전화를 피했다는 것에 화가 나서 있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시댁에 가려고 하면 신랑이 안 가도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는 집에 있으라고 한 뒤 신랑 혼자 시댁에 갔다 오곤 했어요. 신랑은 최대한 제가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려고 배려했던 것이었죠. 얼마 전에 출산일도 다가오는데 시어머니께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회복 기간 동안 계시게 되었어요. 형님은 대번에 거절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어머니에게 운동도 하셔야 하고 소식을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소식을 좀 하시더니 어느 날 새벽 2시에
배고프시다고 일어나셔서 밥 차리라 하시더군요. 밥 드시지 마시고 우유나 물을 드시고 주무시는 게 좋다고 했더니 지랄 말고 밥이나 차리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없어서 제가 어머니 병 재발하는 것보다는 배고픈 거 좀 참는 게 낫지 뭘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딴 개소리 짓거릴 거면 가서 자라고 하고는 결국 그 새벽에 밥을 드셨습니다. 어느 날은 외삼촌 댁에 가셔서 염소탕을 얻어오시대요. 체력 보강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얻어오셨다는데 냉장고에 가득이었습니다. 한 번 드시고 나더니 냄새가 왜 이리 나냐고 하시며 결국 냄비 하나를 버렸어요. 염소탕은 냉동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랑도 염소탕을 안 먹으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드시지 않을 거면 염소탕 버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귀한 걸 왜 버려? 그냥 냅둬라. 언젠가는 먹겠지. 이러시는 거 있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먹지도 않을 것을 왜 냉동실에 처박아 두게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시어머니 저에게 수다 풀어 놓으실 때 하시는 말씀 대부분이 남을 험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골 동네 사람들 욕, 고모님들 욕, 둘째 형님네 가족 욕, 큰아들 욕, 딸내미 욕, 거기에다가 저를 앞에 두고서도 욕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첫인사 갔을 때 제 면전에 대고 어릴 때 못 먹고 자랐냐, 왜 이리 키가 작냐 등등 막말을 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화가 나서 신랑과 헤어지려고 했는데 신랑 하나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랑 저에게 엄청 잘해줍니다.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게 다 신랑 덕분이죠.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안 사정상 바로 취업해서 일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넘게 있었고요. 저희 신랑 결혼할 때 땡전 한 푼 없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도 신랑이 전세 대출 받아서 살고 있는 집인데요. 저 모아둔 돈 가지고 결혼해서 살림살이 필요한 거 사고 쓰고 집 대출금 일부 갚고 큰아주버님 대출금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되면 일도 못 한다기에 신랑이 제게 부탁해서 남은 돈 큰아주버님 빌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몇 번 급하게 돈 필요하시다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빌려가셨어요. 이 내용 판에 한번 고민글로 올렸다가 평생 먹을 욕 다 먹었네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거절이 안 되는걸요. 몇 번을 마음 굳게 먹고 살아야지 했다가도 시어머니 앓는 소리 하시면 보태드리게 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점점 억울한 마음이 들더군요. 저희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보태준 것도 하나 없었으면서 시집살이만 시키고 막말이나 하고 그러시니 참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 저희에게 돈 한 푼 안 쓰셨고요. 곧 있으면 아이 태어나는데 베네쩌거리 하나 사주지 않으셨어요. 저도 나름 저희 집에서 귀하게 큰 딸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시어머니에게 모진 구박과 모진 소리에 맘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6년이네요. 제가 임신을 하고부터 신랑은 아기 태어나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며 주말에 알바까지 합니다. 그런 신랑에게 시골집 청소며 농사일이며 그런 것들을 도우라고 하니 정말 어이없고 화딱지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못 참겠어서 시어머니에게 제가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분명히 시어머니 기름기 있는 음식 당분간 자제하라고 했는데 매일 고기를 먹자고 하셨어요. 신랑에게는 제가 고기 먹고 싶다고 했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고기를 먹자고 하길래 제가 언제 그랬냐고 했습니다. 신랑에게 내가 임신 전이나 후나 고기 먹자고 한 적 있냐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먹고 싶으셔서 내 핑계를 대며 거짓말한다고 말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기 먹고 싶다고 해주면 안 되었냐고 서운하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기름진 음식 드시려고 하시냐며 하고 말았어요. 한 번은 저에게 사위가 자기 딸을 데리고 살려고 거짓말을 해서 데리고 갔다고 하시더군요. 크게 한번 웃어드린 다음에 고모부가 뭐가 모자라서 뚱뚱하고 못생긴 신우를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데리고 살려고 했겠냐고 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고 하시면서 사위가 있는 척을 해서 딸을 시집 보냈는데 다 허세였다고 하셨어요.
신우는 외모도 외모지만 성격도 안 좋아서 그럴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고모부가 결혼을 해준 것이라고 말씀드렸네요. 고모부가 그나마 양심적이니까 결혼해 준 것이지 임신 사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남자도 많은데 오히려 시어머니가 고모부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 좀 말이 느려지시더군요. 뭔가 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한다고 해야 할까? 암튼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와 계시는 동안 시어머니가 쓰시던 저희 작은 방은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제가 청소하려면 방문 꼭 닫아 놓으시고 안 열어주셨습니다. 운동 나가실 때 제가 슬쩍 청소하고 정리해 놨더니 멋대로 청소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만상 며느리가 방 청소까지 해드렸으면 고맙다고 하셔야지. 이게 무슨 적반하장이냐고 했어요. 그렇게 돼지우리 같은 방에서 잠이 오시냐고 물었습니다. 시댁집도 주방에 찌든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거실엔 썩은 음식들도 널브러져 있던데 그런 집에서 제정신으로 살 수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으신지 갑자기 어머님은 원래는 신랑을 저와 결혼시키고 싶지 않으셨다 하대요. 막내가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켜 준 거다. 결혼할 때 네가 혼수 뭐 해온 게 뭐가 있느냐. 남들 다 갖는 아이 갖고는 뭔 호들갑이냐 등등 아무 말 대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신랑이 대출받아서 이 집 마련한 것이고 신랑 일 시작하고 결혼 전까지 어머님께 돈 다 뜯겨서 모아둔 돈 땡천 한 푼 없었던 데다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으로 살림 장만하고 큰아주버님 돈까지 빌려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막내 며느리를 만만하다고 괴롭혀서 애도 안 생기게 만들고 결혼 6년 만에 애를 가지게 된 며느리에게 그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으나 댁에 계시나 의사 얘기 안 듣기는 마찬가지니 그냥 댁으로 가시라고 했어요. 시부모 모시고 사는 시누이는 제쳐두고 근근히 겨우 먹고 사는 큰아주버님, 똑똑해서 어머님 나몰라라 하는 둘째 형님, 그리고 저희 이렇게 있는데 어머님은 저희에게 바짝 엎드려서 의지하려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저에게 이렇게 막말을 하시고 어쩌시려는 것이냐고 소리 지르며 말해버렸네요. 아이 낳고 좀 클 때까지 어머님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 댁으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기세가 찌를 듯 하시던 시어머니 말없이 짐을 싸시더군요. 제가 큰아주버님께 연락을 해서 큰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댁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짐을 싸고 멍하게 계시다가 쓸쓸히 댁으로 돌아가시는 시어머니 뒷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더라고요. 마음 굳게 먹고 모른 척 했습니다. 신랑 퇴근하고 들어와서 자초지종을 전부 얘기했더니 우리 아가는 괜찮냐고 묻더군요. 제가 할 말도 제대로 못해서 답답했는데 이제 네가 어른이 되나 보다며 저에게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민글 올렸다가 욕 무지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인데 저도 정신 차려야죠. 아기 낳고 몸 추스리고 나서 시어머니 간 좀 보며 다가가려 합니다. 저를 무시하거나 막말하시는 거 여전하시면 또 한동안 모른 척 할 것이고요. 저에게 조심하시고 상식 밖의 행동 안 하시려 노력하시면 왕래하려고요. 저에게 욕하신 분들, 저 이제 좀 사람 됐나요? 천성이 고우신 쓰니님이 이젠 똑소리 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셨네요. 저도 축하드립니다. 순산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